K 반도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K 반도체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요님들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겨드릴게요. 자, 오늘 안기현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전무님은 한 3, 4년 전에 제가 처음 뵙고 반도체 강연을 들었는데 너무나 그 반도체 산업 이해를 쉽게 말씀해 주셔서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특집 대담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생겼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경제쇼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너무 그 관심이 뜨거워가지고 이런저런 자문을 많이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뭐 예전도 그렇지만 반도체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떻게 느끼시나요? 뭐 요즘보다도 제가 반도체 기업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중요해졌고 산업도 성장을 많이 했고 이제는 기업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시장의 성장보다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K 반도체가 없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K라는 태극 마크를 딱 이제 지어주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예.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뭐 미국 같은데 입국할 때 물어봅니다. 어느 회사 다니냐? 아, 그래요? 네. 우리 뭐 전시회 같은데 가면 네. 이게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반도체 하는 사람이냐? 아, 그렇게 물어봐요? 예, 예. 오.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해외에서도 우리 한류와 같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도체, 우리나라 K 반도체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지 딱 집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도체가 크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메모리는 기억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네. 시스템 반도체는 각자의 기능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잘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D램, 낸드 플래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낸드 플래시는 USB에 쓰는 거고 네. D램은 우리가 PC나 스마트폰 또 데이터 센터에 CPU나 GPU가 있는데요. 함께 연산을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D램, 낸드 합쳐서 메모리 분야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60% 이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65%를 했습니다. 예. 그 전 세계 공급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우리 메모리 없으면 아마 전자제품 못 만들걸요. 그 정도로 예, 예.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예, 예. 최근 그 HBM의 경쟁력도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D램의 역할은 우리 CPU, GPU처럼 연산하는 반도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드시 D램이 있어야 됩니다. 네. D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뭐 챗GPT 같은 걸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잖아요. 예.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인공지능 반도체 GPU가 필요한데요. 이 GPU도 최고성능 GPU를 씁니다. 네. 그럼 옆에 D램도 최고성능을 써야 되거든요. D램 중에 최고성능 D램이 HBM인데요. 기존 D램보다 만드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고성능으로 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만들어 놓고 만든 반도체를 쌌습니다. 수직으로. 예, 수직으로 쌓아서 뭐 12단계 또는 뭐 8단계, 12단계 이렇게 쌓아서 그러면 성능이 뭐 8배, 12배 더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성능을 높여서 우리 인공지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반도체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메모리 강국, 특히 이제 HBM 경쟁력이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AI 시대가 도래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촉매제? 촉매제입니다. 예. AI 시대가 2023년부터 시작됐잖아요. 2023년부터 AI가 시작됐고 그 AI 때문에 AI 반도체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GPU를 써야 되고 HBM을 써야 됩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한국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HBM이 AI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HBM의 거의 90% 이상을 우리가 해낸다. 예. 그러니까 정말 K 반도체 제조 강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욱더 신바람 나시는 이유가 그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 좋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뭐 예. 우리나라 경제도 그것 때문에 많이 좋아졌죠. 네. 예, 수출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네. HBM이 제일 필요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예. 그다음에 중국도 HBM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대신에 우리가 그만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받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술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또 격차도 계속 점점 더 벌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해외에서 존중을 받고 또 외교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럼 전무님, 우리가 그 기술 경쟁력을 계속 벌려서 선두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기술 개발이나 메모리,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또 기술력이고 우리가 차세대 기술을 잘 발굴해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빨리 시작해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시설도 적정한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생산해서 빨리 시장에 내놓는 기업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생산 규모 이게 어우러져야 된다. 이게 이 두 분야를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더 격차를 벌려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패키징 기술. 패키징. 예. 우리가 반도체가 다 제조된 다음에 전자제품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밀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상품 포장하는 것보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난이도. 고난이도. 예. 그리고 더 고난이도가 앞에 첨단자가 붙습니다. 아, 첨단 패키징 기술.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의 기준. 그 전까지, 지금까지는 미세화, 작게 만드는 기술이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의 기준인데, 그게 우리는 되게 잘했다는 거죠. 예, 작게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로 예.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준이 플러스 되는 게 첨단 패키징 기술이에요. 그럼 첨단 패키징 기술은 우리나라는 몇위 정도예요? HBM도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아, 그거는 그래요? 세계 예. 최고고요. 예. 메모리 분야에서. 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예. 첨단 패키징 기술의 1위는 대만이에요. 대만 TSMC가 예, 갑자기 떠오르네요. TSMC가 예.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 시장에 생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삼성전자 기술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기술은 갖고 있는데 고객을 확보하는 게 숙제예요. 아, 첫 번째 중요한 건 인재죠, 인재. 예, 인재들이 잘 많이 와서 연구개발도 줘야 되거든요. 그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사실 우리 뭐 삼성전자 예를 들면 TSMC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야는. TSMC 그것만 해요. 근데 삼성은 메모리도 하잖아요. 종합 반도체. 예, 메모리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사실은 투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기술은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나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하고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여력이 그러니까 투자금은 옛날보다 높아져 투자해야 될 돈은 높아졌는데 투자 여력이 그대로잖아요. 지금 좋은 거지 2021년, 2년, 3년 안 좋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돈을 잘 못 벌었어요. 이 나야 투자를 하는데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돈을 못 버니까 투자를 잘 못했죠. 예, 못해서 잠깐 투자를 중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재개를 했지만. 예. 근데 TSMC는 돈을 많이 벌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비싸게 팔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1위이기도 하고. 예, 비싸게 팔고 그리고 이제 뭐 준비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다. 규모도 크고 돈을 많이 버니까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똑같은 걸 하는데 삼성은 작잖아요. 그리고 잠깐 돈을 잘 못 벌을 때도 있었으니까 투자 여력이 좀 부족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는 간다.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어떤 산업이나 뭐 비즈니스 모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머니를 좀 그 안에 재원을 좀 써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가 성공의 방정식이 있을지. 그런데 투자 여력, 그동안 이제 돈 벌어놓은 것, 이런 것을 또 생각해서 그 자금을 이렇게 내보낸다고 계산할 때 그게 이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그럼 이제 정부에서 좀 나서주고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대만 정부를 제외하고 대만과 한국도 뭐 좀 투자 지원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기업이 스스로 돈을 벌어 투자하기가 사실 어려운 분야예요. 네. 근데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은 정부가 돈으로 지원을 해줘요. 네, 미국, 실제. 일본, 유럽이 예. 지원을 해줍니다. 중국도 사실은 반도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하니까 중국은 반도체 태생부터 정부가 지원해서 아직도 지원해 갑니다. 거기는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은 그동안 제조를 너무 시장에서 잘 해왔기 때문에 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주도돼서 가고 있죠. 네.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보면 TSMC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좀 여력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부족하다. 이걸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 이전의 그러니까 TSMC와 삼성 말고 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그 이외의 기업들은 투자를 못해요. 예, 못합니다. 예, 투자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여력도 없고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첨단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이고요. 네. 미국의 인텔이 다시 부활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죽어가는 기업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맥상통하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우리 첨단 제조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사실은 운전 안 해도 다니는 자동차가 자율주행. 앞으로 생기죠. 예. 그러면 로봇도 막 혼자 다니는 로봇도 많이 생길 겁니다. 요게 반도체가 제일 중요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왕국들이잖아요. 그 자동차가 로봇이잖아요. 그 자동차 로봇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투자를 못하니까 기업이 정부가 개입해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졌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하나의 산업을 일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의 존망을.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인텔이 사실은 반도체 기업의 1등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잘 못해요. 예.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인텔을 살려서 갈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 예, 입장에서. 예.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는 뭐 기업들 워낙 또 잘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한 집안에 공부 잘하는 똘똘한 아이가 있는데 돈을 조금 더 지원해줘서 과외를 좀 시켜주면은 전 세계 1등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워낙 잘했으니까 잘하려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 산업 자체는 이미 기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 간 경쟁입니다. 그렇네요. 미국과 중국은 그냥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오, 맞습니다. 예. 네. 다른 나라하고의 경쟁은 이제 경쟁 정도인데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되게 오랫동안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그렇고 집권이 아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희토류 최근에 분쟁으로도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파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반도체 경쟁력이 국가 안보라고 생각하는 인식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지금까지 반도체는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써왔어요. 그전에는 PC에 가장 많이 써왔고요. 그러니까 PC의 경쟁력이 반도체의 경쟁력이고요.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반도체의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이게 반도체의 경쟁력이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이 됐죠. 네. 앞으로는 자동차가 반도체 경쟁력이 됩니다. 아 자동차가 예. 수많은 반도체 부품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로봇까지 가죠. 예. 근데 자동차 로봇 산업은 미국, 일본, 유럽의 주력 산업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없으면 못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경쟁력이 그 나라의 경쟁이 떨어지면 그 자체도 떨어져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그걸 반도체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산업을 가야 되잖아요. 중국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군요. 더 이상 스마트폰만 갖고 안 되고요. 네. 자동차 로봇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부가치가 높으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반도체를 굉장히 간절히 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도 반도체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려는 중국이 반도체를 더 잘해. 그럼 미국 입장에서 위험해요. 그렇죠. 국가 안보인데. 국가 안보 때문에. 국가의 생존이 걸렸고. 예, 생존이 걸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반도체 기술을 놓고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무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 쪽에서 굉장히 지금 추격이 거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AI 시대 되면서 많은 걸 또 살짝씩 보여주고 있는 터라 다들 긴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초격차 기술에 대한 그런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거든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어느 정도로 미국이 긴장을 넘어서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AI 시대잖아요. 그리고 모빌리티, AI 모빌리티 시대입니다. 근데 AI 하는데 중국이 딥시크 하잖아요. 예. 근데 필요한 건 GPU예요. GPU인데 미국이 GPU 팔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 중국도 그 GPU 같은 걸 합니다. 어센드라는 회사가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합니다. 굉장히 그게 GPU를 중국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AI 산업의 수준이 미국보다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랬어요. 젠슨나 엔비디아 CEO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 GPU 수출을 막으려고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자력갱생을 도와주는 꼴이다. 네. 이렇게 경고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싶어 하고 그 반도체 중에 첨단 반도체도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첨단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공지능 반도체 GPU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뭘로 못하게 하냐? 장비를 안 줘요. 만드는 장비를. 근데 중국 나도 반도체 첨단하고 싶어 하고 안 주니까 오늘 답답하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대서 그 성능은 약간 떨어져도 제조 장비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쓰게 해요. 예. 쓰게 하니까 실력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실력이 높아지면 미국, 일본이 하던 첨단 제조 장비 또 하면 그럼 규제가 소용이 없어지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면 최첨단의 인공지능 반도체도 그 공장에서 합니다. 네. 그럼 반도체가 자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가 자급이 됩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올 것도 같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인데. 빠르면 언제까지 극복이 될까요? 중국의 계획은 2030년 무슨 뭐 자금률 70%라고 네네, 이렇게 네. 장비 네. 장비 자금률은 70%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제일 비싼 게 노광 장비인데 노광 장비. 그거 빼고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노광 장비 워낙 비싸니까 노광 장비는 좀 어려워요. 예. 어려우니까 그거 빼고 내가 다 만들어 쓰겠다. 예.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최근에 곧잘해요. 네. 미국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부터 걱정을 해야겠네요, 지금.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산업의 예를 보면 중국이 해서 다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면 다시는 우리가 추월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뺏기면.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 추월 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막 쫓아와요, 뒤에서. 우리 낸드 플래시라는 우리 USB에 쓰는 메모리 반도체 저장 장치. 저장 장치가 우리 지금 거기는 이제 위로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쌓거든요. 우리가 한 300층, 300층, 거의 한 270층 수준에 합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네요. 거의 다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이제 뭐 분량이 좀 생기니까 생산을 확 밀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D램 아까 HBM, 그 D램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D램은 우리가 DDR로 표현합니다. DDR 1, 2, 3, 4, 5 이래요. 근데 최첨단은 DDR5라고 합니다. 근데 DDR5도 만들어 써요. 지금 직접 그걸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죠. 써요. 근데 이제 크기가 좀 크지요. 근데 크기 문제는 원가 문제 때문에 크거나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중국은 또 원가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크게 만들어서 본인들 씁니다. 그럼 실력이 향상돼요. 그리고 HBM도 만들어요. 우리는 12단 만드는데 그냥 4단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쫓아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3년에서 5년? 그래요. 근데 우리 뭐 그렇게 중국은 또 빨라요 또.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뚝딱뚝딱보다 열심히 해요. 일단 열심히는 하고. 회사에서 자요.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이제 근로 기준이나 그렇게 뭐랄까 워라밸 이렇게 지키는 삶 요즘에 참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장려하긴 합니다만 지금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52시간제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간이 침대 놓고 밤낮으로 연구한다고 하니까 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갑자기 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94년에 63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했거든요. 94년도요. 근데 그게 변곡점인데요. 그 전까지는 일본이 1등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거죠. 1등이 넘어온 겁니다. 기술력으로.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256메가 개발해서 이제 성공했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쭉 우리한테 떨어졌거든요. 그때 일을 밤새면서 했죠.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일단 우리가 뭐 인력 양성을 그렇게 안 했으니까 사람이 적잖아요. 적은데 일본 오랫동안 했고 반도체 태생 거의 미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반도체 시작했습니다. 하고 우리는 뭐 8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격차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섰어요. 인력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 적은 인력으로 상상만 해도 16시간씩 일합니다. 월화수 뭐 금, 토.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군요. 그렇게 일을 해서 넘은 거거든요, 속도를. 그래서 열심히 해서 속도를 높인 겁니다. 열심히 해서. 근데 중국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속도가 우리보다 좀 빨라요. 제가 보기로는 점점 더 격차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근데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네요. 주 52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연구자들한테 이런 기준을 주면 안 되는데 연구하다가 뭐 안 풀리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갔다 와야 돼요. 회사에서 뭐 오래 근무 못하면 시간이 딱딱 8시간씩 이렇게 제한돼 있으니까 그 더 이상 일하면 불법이 돼요. 하다가 갔다 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안 풀리는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그럼 맥이 끊기죠. 그래서 저는 이 52시간 문제는 이게 속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쫓아오잖아요. 미국도 그런 조건이 없어요. 연구자들한테는. 근데 우리만 연구자들한테 조건이 있어요. 시간 조건이. 그러면 이게 똑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시장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럼 우리가 점점 속도가 느려져. 미국도 우리보다 속도가 빨라요. 중국은 더 빨라요. 그래서 날아가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우리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속도를 높게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되냐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방법은 찾을 수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들한테 기준을 주지 말자. 예. 기준을. 예. 뭐 2시간 하든 8시간 하든 16시간 하든 그럼 그 사람들 자율에 좀 맡겨놓자.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주니어들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냥 워라벨에 충실한 사람도 있지만 네. 그거 말고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배워서 네. 축적을 해서 나중에 내가 잘 돼보자. 그렇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는 네.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 제 경험입니다. 젊었을 때 많은 경험, 시간도 많이 늘리고 경험도 많게 하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고 실력이 됩니다. 그럼 본인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럼 나중에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착착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만 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시간으로 봐서 예를 들면 16시간 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8시간하고 16시 비교하면 16시간 한 사람의 축적된 능력이 2배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네. 공부할 때 공부 길게 공부한 사람이 낫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좀 젊은이들한테도 기회를 주자. 예, 선택은 선택하면 된다. 네. 나는 그렇게 싫어요.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는 말고 내가 확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럼 축적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유연하게 좀 해보자. 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다 똑같아요.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속도를 높이는데 사람 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방법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곧 사람 문제이네요, 정말. 예, 예. 누가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그 기술을 갖고 시연을 해내고 결과를 내느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보상 시스템도 든든해야지 소위 말해서 요즘 이들이 또 따라갈 것 같고 그런 네. 데에서 국가적으로 생각할 거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가치가 많이 커요. 네. 옛날보다. 확고하죠. 옛날은 먹고만 살면 되는데 네. 지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대 가는 우리 젊은 세대보다 반도체 기업에 가는 산업에 가는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사회는 약간 이게 현실이 돼 있죠. 중국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반도체 연구하는 사람 중에 연봉이 실제 1,000만 불. 우리는 150억이에요. 150억? 예, 예. 연봉이요? 1년에 연봉이 150억 받는데. 정말 할만하네요. 예, 150억 받는답니다. 뭐 다는 아니겠죠. 일부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다닌 사람이 주식으로 1년에 받는 주식이 50억이래요. 연구자가. 그러면 진짜 할만한다는 생각이 그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보통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잖아요. 그럼 보통 기술자들의 연봉이 200만 불이에요. 200만 불이면 30억이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그렇게 뭐 벌 수도 없는 뭐 그런 또 문화하고 우리는 좀 평등해야 되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또 스타트업을 해도 그만큼 벌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대를 안 가고 이쪽으로 오지 않겠나. 예. 이거는 뭐 그 사람들한테 국가 사명을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가 반드시 산업에 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야지 무조건 달콤한 말로 깨어서 한번 해봐라.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다. 이건 요즘 세대에 안 먹히는 것 같고 확실한 보상 체계가 마련이 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역시 자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업이나 국가의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도. 지금 이재명 정부 돼서
피지컬 AI 3대 강국 안에 들어가겠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피지컬 AI로 반도체가 절대적인 산업이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일본이 그렇게 눈독을 들이면서 하고 있고 우리도 뒤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우리 현 정부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앞으로 AI 시대니까 또 피지컬 AI로 넘어오면서 자동차 로봇 쪽에 이제 AI가 담겨서 우리가 AI 모빌리티가 생기니까. 근데 전체적인 이 전 세계적인 기술적 흐름은 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동력원이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해서 외화가 들어와야 국가의 부가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AI와 모빌리티 방향을 갖고 거기에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확실히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 네네. 그래야 우리가 경제도 산다. 그래서 요즘 이제 AI, 소브린 AI 해서 주권을 찾자, 데이터의 주권을 찾자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예, 좋은데 이걸 같이 병행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주권만 찾고 경제는 없어져 버릴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데이터 주권 좋습니다. 좋은데 경제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사실 실리는 경제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분야는 AI 반도체다. AI 반도체. 예, 예. 우리가 반도체는 이미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반도체고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가 구축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더 키우기 위한 그런 정부 과제나 아니면은 뭐 민간 기업의 참여나 어떤 툴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예.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중심이고요. 메모리는 비즈니스 구조가 단순합니다. 표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표준대로 만들어서 승인만 받고 그러니까 코어를 이제 승인받는 네, 절차가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우리 CPU, PC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이 옛날에 해줬거든요. 승인만 받으면 그냥 팔면 돼요. 누가 만들지가 똑같이 만듭니다. 네. 그럼 비즈니스 코스가 단순하잖아요. 쓰는 사람이 그냥 승인 받은 거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AI 시대로 들어왔고 또 AI 반도체는 맞춤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 고객, 직접 이 찾아가서. 주문을 받아서 예,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요. 예. 예, 그 니즈를 파악해서 예, 좀 만들어주는 다르잖아요. 거. 만들어주는 네. 방식 자체, 비즈니스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약간 여기- 맞춤형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맞습니다. 예. 예. 고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을 고객이 써줘야 돼요. 써주고 그걸 갖고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수출하려고 해요. 국내에서 안 써줬어. 수출 안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 AI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고 그 AI 반도체를 갖고 누군가 써야 돼.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써야 되고요. 자동차 만들 때 써야 되고 써야 돼. 써야 되면 AI 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무님 말씀은 우리가 AI 반도체를 만들고 국내에서 그거를 쓰는 거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AI 산업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테스트 베드가 돼야 된다. 그럼 해외에서 우리가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으면 해외에서 누군가는 일부를 한 곳이 와요. 와서 우리 테스트 베드를 사용해서 뭔가 개발할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CDMA가 그랬습니다. CDMA 다 깔아놓으니까 해외에서 와서 CDMA 우리 이용해서 뭘 개발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놓으면 우리는 구축해 놓으면 해외에서 AI 뭔가를 개발할 때 AI 반도체도 되겠죠. 와서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AI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갖자. 그러면 해외 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 생태계가 없으니까 해서 불편해요, 서로. AI 반도체가 필요한 곳은 우리나라 AI 반도체를 안 쓰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엔비디아께 더 좋으니까. 아, 되게 단순하군요. 네, 더 단순하면서 더 어쩔 수 없군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좋은 거 쓰려고 하죠. 우리 옛날에 국산 자동차 별로 안 좋았잖아요. 뭐 돈 있으면 외제차 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걸 불편하더라도 써줘야 우리도 반도체 기술도 발전을 하고요. 기술력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부가 개입이 돼 있잖아요. 정부가 또 투자금 뭐 150조를 또 뭐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그럼 중국이 지금 잘하는 거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왜 중국이 그렇게 합니다. 중국이 생태계를 키워요. 중국에서 만들어준 게 쓰게 해요. 쓰게 할 때 돈 줍니다. 정부 돈으로 내가 돈 줄 테니까 쓰라. 불편한 만큼 줘요. 아, 그러면 쓸겠죠. 예, 쓰겠죠. 근데 쓰기 시작하면 뭐 식당도 뭐 처음에 맛없다가 자꾸 이제 손님들을 먹어보고 얘기해주고. 뭐 클레임하고 하면 개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뭐 아직 이 AI 반도체에 대한 경험이 네.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개발은 했는데 상용의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지금 정부가 AI 쪽 모빌리티 뭐 이런 분야의 방향은 AI 방향은 전 세계 트렌드니까 간다. 네. 근데 일단 실리를 추구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생태계를 키워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예. 그걸로 가면 된다. 이 지금 정부가 그 생태계만 만들어 놔도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중국을 본받아야 된다. 예. 정말 중요한 지점을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게 AI 반도체 강국으로 일단 가야 되는데 내수 시장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예, 예. 그쪽에 방점을 찍고 자국민들이 그거를 쓸 수 있게끔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 촉매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고 지금 지방에 뭐 5군데 구축한다고 네, 계획돼 있고요. 네. 그 지역별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GPU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엔비디아 GPU가 대부분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예, 일정 부분 떼서 비율로 뭐 10%든 20%든 뭐 다는 아니더라도 한번 불편하더라도 쓰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수준을 높이겠다. 엔비디아 GPU까지 수준을 높이겠다. 그러면 우리는 AI 반도체도 강국이 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는 우리죠. 왜냐하면 미국은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만 있어요. 제조하는 기술은 대만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 제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HBM까지 갖고 있습니다. HBM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 생태계는 우리가 전 세계 경쟁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기반으로 AI 산업까지 가요.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전트 뭐 이런 데까지 갑니다. 네.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고 이게 테스트 베드가 되면 AI를 하려고 우리나라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보지 말자. 전체를 보고 좀 써달라. 엔비디아 그리고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가도 반등을 하면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갔으니까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들과 협력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본받을 건 본받을 거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와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월 90만 장을 가져가겠다. 월 90만 장이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생산 규모의 한 반 정도 됩니다. 용인 클러스터가 10기를 짓게 돼 있는데요. 그거 다 하면 200만 장, 그 한 반 정도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크죠. 근데 우리가 그 역할로 끝난다. 이러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잖아요. 확장이 안 되잖아요. AI 산업 자체는. 오픈 AI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반도체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반도체로 대한민국의 오픈 AI 같은 데가 하면 더 경쟁력이 높을 수 있잖아요. 기회가. 우리 같은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AI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 오픈 AI처럼 챗GPT를 만들어서 막 하는 게 뭐 주권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이게 돈이 될까? 라는 문제는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 네. 조금만 도와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잘할 것 같은데 제조와 그리고 기술력을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뭔가 그쪽에서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맨땅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기반이 있잖아요. 네. 그 기반을 갖고 우리가 산업을 육성시키자. 예. 그리고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자. 예.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 예. 단편적으로 보는 순간 우리 일부분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 예. 오픈 AI 도와주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커나가야 되는데 사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조금 불편해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 해결이 안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예. 눈치 봐야 돼요. 예. 우리는 미국 기술에 종속돼 있고 우리 제조 산업 자체가 미국 장비 써야 되죠. 기술 써야 됩니다. 종속돼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잘 지내야 돼요. 중국은 시장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50%를 갖고 있고 우리도 50% 이상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대는 일은 안 해요. 미국 해대는 일, 중국 해대는 일을 안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충분히 도와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양 나라다. 그래서 적절히 두 나라 다 좋은 관계로 유지해야 된다. 어느 쪽에 줄 서라. 자꾸 언론에서 어느 쪽이냐 물어보는데요. 어느 쪽이 되면 안 됩니다. 미국 제조를 도와주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제조 못 합니다. 중국 시장이잖아요. 틀어지면 중국 우리가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뭐 히토류 때문에 잘 지내야 돼요. 히토류 와야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들의 관계 속에서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너무 친하면은 괴롭힌다거나 중국이 약간 눈치 준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산업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산업적으로는. 산업적으로 서로 보완 관계예요. 네, 보완 관계. 우리가 HBM 만들어서 대부분 미국 가요. 네. 그럼 미국이 도움이 되잖아요. 네, 도움이 되고 미국 장비도 많이 삽니다. 네, 우리 삼성 하이닉스 공장 만들 때 미국 장비 회사들 많이 사요. 비싸게. 그럼 좋아해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장비 소재 많이 써요. 좋아합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이제 우리 반도체 공급하잖아요. 좋아해요. 우리 공장도 중국에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단 외교적인 문제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뭐 외교적 문제 때문에 반도체까지 내려온다? 그거 저 아베 일본 총리가 외교적 문제로 뭐 우리 저기 소재 규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소부장.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바람은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외교적으로도. 이런 바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 이거를 깨트리지 않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일 들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기술력이에요. 기술력, 생산력. 기술력인데 이 기술력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높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계속 유지해야 돼요. 만약 미국이나 중국보다 낮아진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중국 우리 수출 못해요. 중국에서 다 하겠죠. 수출 못해요. 그러면 중국 수출 못하는 순간 물량이 생산해도 팔 데가 없어서 쑥 줄어들겠죠. 그러면 산업이 쇠퇴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공장 어디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을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타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미국이 안 했어요, 제조를. 중국은 한참 뒤에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만 메모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뭐 혼자 뭐 경쟁이 없으니까 뭐 잘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들어와도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우리가 추월 당할 수 있다. 근데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월을 당하면 다시 추월을 못 한다요. 우리가 추월 당하면 끝이다. 끝이다. 그거는 맞아요. 그건 우리 산업이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욕심은 그냥 반도체 산업 자체를
그러니까 국방 산업처럼 이렇게 좀 특별히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처럼 중국처럼. 네, 미국처럼 중국처럼. 미국은 그 법안 이름 칩스법이에요. 칩스 액트예요. 그럼 반도체 법이에요, 그냥. 우리 반도체 법 없잖아요. 중국은 반도체 펀드, 뭐 엄청난 펀드를 갖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집중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 초점을 봐야 된다. 그 핵심을. 그렇죠. 예. 예, 그건 기술의 그 산업의 트렌드고 기술의 트렌드고 결국은 모빌리티까지 가니까 그 산업의 근간이거든요. 그 나라들 고용 창출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아요. 차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용도 많고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 나라는 그 산업을 끌고 가죠. 그렇죠. 수익성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로봇 대전이에요, 로봇 대전 지금.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반도체라는 거죠. 왜? 배터리로 가고 자율주행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려면 반도체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AI 산업도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 장점을 최대한 잘 살려서 가자. 예. 그래서 특별히 좀 봐달라. 그래서 너무 산업을 믿지 말라. 예. 뭐 우리 기업들이 잘하니까 믿습니다. 앞으로 잘 되겠지.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잘 가야 된다. 똑똑하게 현명하게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님들이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오늘 어떻게 또 반도체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각에 대한 전환을 해주셨을 거라는 확신이 좀 듭니다. 투자 전략 좀 세울 때 조언 말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업황은 괜찮아요. 뭐 인공지능 때문에 업황이 괜찮고 업황이 괜찮을 때는 우리 제조 회사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투자라는 것은 장비를 산다는 거거든요. 네. 장비 업체가 좋아져요. 네. 근데 그 용인에 지금 삼성은 평택 공장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용인에 공장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 장비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장비에서 사야 되잖아요. 예. 사야 되고 또 하나는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네. 소재가 필요해요. 예. 소재 회사들도 이제 바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소재 회사는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장비 회사는 일시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근데 소재 회사는 꾸준히 좋아집니다. 왜냐면 장비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놀리면 안 되거든. 그 놀리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장비는 갖다 놓으면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돌리면 얘는 허공에서 돌지 않잖아요. 뭘 넣어야 돌잖아요. 그게 다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성장은 할 거다. 성장은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AI 때문에 지금 좋아진 거거든요. 이 AI가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주춤할 거냐, 그럼 언제냐, 이런 이슈인데요.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도 2027년까지는 이 기조로 갈 거다. 앞으로 2년 뒤까지. 예, 이 기조로 갈 거다. 2028년 잘 모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 트렌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첨단 패키징 기술이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첨단 패키징과 관련돼 있는 장비나 소재 회사들 주목하라. 그리고 첨단 패키징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회사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회사들도 있다. 네, 새롭게 들어오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회사들도 주목하라. 그리고 삼성도 뭐 조만간 이제 HBM 뭐 시장이 뭐 언론에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예, 본격적으로 뭐 생산을 한다. 그러면 삼성이 양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예, 양을 늘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소재들, HBM에 들어간 장비나 소재들의 기업들, 관련한 기업들이 역시 소부장 섹터에 예, 좋아질 수 있다. 예, 좋아질 수 있다. 네. 예, 누가 먼저 발굴하는 네. 사람이 좋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올랐다고 해서 늦은 게 결코 아니네요.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보다 더 오른다. 왜냐하면 시장이 더 좋아지니까. 네. 그리고 소재 장비는 용인 클러스 때 장비는 계속 들어가요. 네. 예,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고 거기에 계속 돌아가면 소재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시장은 더 커진다. 장비 소재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 반도체의 위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용님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투자 섹터도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산업의 성장을 믿고 또 믿음을 줄 때 신뢰도 하고 이럴 때 전체적으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면서 더욱더 좋은 나날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의 오늘 정말 K 반도체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 유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한번 나와주셔서 제 2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진심 어린 그 K 반도체 인사이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 반도체 믿어주시고 돈 많이 버세요.